밤 11시 11분 남편의 휴대폰이 아주 약하게 한번 울렸다. 갑자기라기보다 익숙하게 울리는 진동이었다. 어두운 침실에서 화면이 번쩍 켜지며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만으로도 나는 남편의 턱선, 속눈썹의 그림자, 그리고 여전히 내 허리에 얹혀있는 그의 손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그는 아직도 그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남편은 계속 자고 있었다. 나는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다.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다. 오빠 집에 왔어. 나 기다리고 있어. 이름도 없고 하트도 없고 이모지도 없고 느낌표도 없었다. 부탁도 아니고 조심도 아니고 마치 당연히 답장을 받을 거라 확신하는 사람의 문장처럼 차갑고 깔끔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옆에 누워있는 민호를 바라봤다. 33,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내 남편. 내가 열이 나서 쓰러졌을 때 설거지를 대신해 주던 사람, 홍대에서 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11시 11분, 이건 회의 시간이 아니었다. 이건 약속 같은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나 추워. 그 순간 내 손도 정말 차가워졌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남편을 깨울까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킬까봐 나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지도 않았다. 비밀번호를 풀지도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남편의 얼굴을 봤다. 침실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 그는 너무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나는 지원, 30,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한다. 우리는 결혼 4년 차였다. 마포의 작은 아파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 주말 장보기, 가끔은 익숙한 골목에서 삼겹살을 먹고 겨울이면 김치찌개를 끓이는 삶. 영화 같은 완벽함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휴대폰이 11시 11분에 울렸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누워 몸을 돌려 잠든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바늘 같은 소리가 계속 똑똑똑 울렸다. 전화는 누구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도시락을 싸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민호가 나와 머리를 헝클인 채 의자에 앉았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는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늘 현장 미팅이 일찍 있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어제는 몇 시에 들어왔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젓가락을 뜯으며 말했다. 늦었지? 잘 기억 안 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는 그동안 이런 식의 웃음을 얼마나 많이 해왔을까? 갈등이 터지지 않게 집이 평온해 보이게 내가 혼자서 붙잡아 온 웃음. 민호가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려다 고개를 숙여 재킷을 집어드는 순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차권이었다. 나는 주워들고 글자를 확인했다.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희미하게 찍힌 시간. 어젯밤 11시 24분. 강남. 호텔. 11시 24분. 내 머릿속에서 딸깍 하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민호가 돌아서더니 내 손에 있는 주차권을 보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작은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나는 그 멈칫을 봤다.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그 종이를 낚아채 갔다. 이거 오빠 거야. 내가 물었다. 응. 어제 고객 데려다 주다가 잠깐 거기 돼야 했어. 그는 시선을 슬쩍 피했다. 거울을 피하듯이. 고객이랑 11시에 호텔에 있었어. 나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외국 고객이었어.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 그리고 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늦을까봐. 떠나기 전에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향을 맡았다. 여자 향수. 내가 쓰는 향이 아니었다.
달콤하고 파우더리하고 아주 어린 냄새. 성수 쪽 카페에 갈 것 같은 크림색 니트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살짝 말아 올린 여자들이 자주 뿌리는 그런 향?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기를 쥔 것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바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의심 많은 여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 괜히 과하게 굴었다가 결국 내가 사과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무서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내 절친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마케팅 일을 하고 말이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한 진실도 정면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아주 짧게 말했다. 11시 11분 메시지, 호텔 주차권. 소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너 진짜 알고 싶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가 보기엔 내가 뭘 원할 것 같아? 지원아, 너 지금 믿고 싶어서 믿는 그 태도는 너를 서서히 죽일 거야. 소연이 숨을 내쉬었다. 만약 네가 조사하기로 마음먹으면 각오해야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증거야.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려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은 여전히 붐비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산다. 그런데 나만 마치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내가 물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첫째, 남편 폰을 남편 앞에서 건드리지 마. 둘째, 행동을 관찰해. 셋째,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 드라마처럼 뛰어들면 너만 뒤집었어.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비틀렸다. 소연 언니, 내가 낮게 말했다. 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의심했던 걸 실제로 보게 되는 거. 소연이 나를 봤다. 그게 더 무서워? 아니면 1년 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네가 너 자신을 잃는 게 더 무서워? 첫 번째 미행은 목요일 밤이었다. 민호는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긴 코트를 걸치고 마스크를 쓰고 볼캡을 눌러 쓰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다. 나는 형사가 아니었다.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SUV 뒤에 몸을 숨기고 민호를 봤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걸음이 빨랐다. 누가 볼까 두려운 사람의 걸음. 그는 채 올라타 우리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나는 택시를 잡아 뒤따랐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제가 말할게요. 내 목소리가 잠겼다. 민호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강남 쪽으로 향했다. 차는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다. 유리 외벽이 번쩍이는 건물.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내리고 걸어갔다. 모퉁이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크림색 니트, 흰 운동화, 반묶음한 긴 머리,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민호가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웃었다. 집에서는 오래 못 봤던 그 웃음, 그녀가 다가왔다. 둘은 무슨 말을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호의 손을 살짝 잡고 로비로 이끌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폭발하듯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몸속 피가 빠져나가고 얼음물이 들어오는 느낌. 나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 봤어? 소연은 묻지 않았다. 지금 어디야? 강남 오피스텔. 들어가지 마. 혼자 대면하지 마. 찍었어.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릿했다. 그래도 2장을 찍었다. 민호가 그녀 옆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둘이 로비로 들어가는 순간 둘 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자정 무렵 집에 돌아왔다. 민호는 나보다 1시간쯤 뒤에 들어왔다. 얼굴이 살짝 붉고 술 냄새가 옅게 났다. 회식 재밌었어? 내가 물었다. 너무도 평범한 목소리로. 민호가 아주 잠깐 굳었다. 응, 그냥 그렇지. 그는 내가 오피스텔 로비 앞에서 그의 웃음을 봤다는 걸 몰랐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안고 잤다. 나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 누워 있었다. 두 번째 미행은 사흘 뒤였다. 민호는 또 고객 접대라며 밤에 나간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따라가. 소연이 바로 답했다. 위치 계속 공유해. 그리고 위험하면 돌아와. 알겠지? 나는 민호를 따라 압구정의 한 고깃집까지 갔다. 그는 동료들과 들어가지 않았다. 구석 자리로 곧장 갔고 그 자리엔 이미 그녀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그 크림색 니트의 여자. 나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 척했다. 고기 굽는 지글지글 소리, 옆 테이블의 웃음, 직원이 외치는 주문이요.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모든 소리가 찌그러져 들렸다. 민호는 고기를 구워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한국 여자들이 흔히 하는 그 예쁜 습관처럼. 민호는 그녀 입가에 묻은 양념을 휴지로 닦아줬다. 그 손짓이 나를 베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휴대폰으로 짧게 영상을 찍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아도 동작은 분명했다. 김치찌개 그릇, 소주병, 서로 가까이 놓인 두 잔도 사진으로 남겼다. 조각 같은 증거였지만 조각들이 모이면 그림이 된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밖으로 나왔다. 나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들은 바로 오피스텔로 가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GSI 이지오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민호가 계산했다. 둘은 장난치며 웃었다. 아주 평범한 연인처럼. 만약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면. 그들은 택시를 불렀다. 나도 택시를 불러 뒤따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택시는 호텔 앞에 섰다. 주차권에서 봤던 그 지역. 나는 택시 안에서 꼼짝 못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다. 나는 내리지 못했다. 못 내렸다. 나는 그냥 앉아 유리문이 닫히는 걸 봤다. 마치 내 결혼의 한 장면이 안쪽에서 잠기는 것처럼. 나는 집에 돌아와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봤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눈물조차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휴대폰을 늘 엎어놓았다. 예전엔 안 그랬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로 가져갔다. 노트북 비밀번호도 바꿨다. 어느 날 시댁에서 민호의 누나 혜진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나보다 6살 많고 웬만해선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눈빛이 날카롭다. 언니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요즘 민호 많이 바쁘지? 엄마 집에도 잘 안 오더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프로젝트가요. 혜진 언니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시어머니가 못 듣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너 괜찮아? 그 질문이 내가 억지로 덮어둔 상처를 콕 찔렀다. 나는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혜진 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 위에 손을 살짝 얹었다. 아주 가볍게. 집에 돌아와 나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 누군지 알고 싶어. 소연이 답했다. 이름을 알려면 얼굴이 확실하게 나와야 해.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일정, 카드 내역, 영수증. 나는 사소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 카드 영수증, 주차 기록, 귀가 시간, 달력의 빈칸들. 그러다 민호 재킷 주머니에서 또 하나가 떨어졌다. 성수의 한 카페 스탬프 카드. 거기엔 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운, 혜운. 나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마치 폭풍의 이름을 읽는 것처럼. 세 번째 미행에서 나는 가장 미친 짓을 했다. 그녀가 사는 곳까지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또 강남 오피스텔로 갔다. 나는 맞은편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일하는 척했다. 라테를 시키고 노트북을 열어 아무 파일이나 켰다. 손은 떨렸다. 민호가 들어갔다. 나는 기다렸다. 2시간, 3시간.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민호와 혜은이 함께 나왔다. 둘은 거리에서 손을 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강력이 말해주었다.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처럼 가까웠다. 다만 남들에게만 들키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들은 주차장으로 갔다. 민호가 운전석, 혜은이 조수석, 나는 택시를 잡아 뒤따랐다. 서울의 익숙한 길들이 오늘 밤은 전혀 다른 도시처럼 낯설었다. 넌 쌓인 간판, 자동차 소리, 모든 게 날카롭게 찔렀다. 차는 이태원 근처의 비교적 낮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혜은이 내렸다. 민호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차 안에서 몇 분간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혜은이 몸을 숙여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짧은 키스. 아주 짧고 아주 현실적인 키스,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나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나는 택시 창 너머로 그 장면을 찍었다. 흐렸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혜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불이 켜지고 문이 닫혔다. 나는 멀리서 택시를 세웠다. 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꽉 막혔다. 네, 그냥 조금 더 돌아주세요.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서울에선 누군가 얼굴에 사연을 달고 있어도 세상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 걸 모두가 안다. 나는 새벽 1시 가까이 집에 들어왔다. 민호는 그 뒤 새벽 2시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눈을 뜬 채 모든 소리를 들었다. 손 씻는 소리, 코트 거는 소리, 그리고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뒤에서 나를 안는 느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소리가 나올까봐. 그는 나를 안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혜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역겨웠던 건 안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주 소연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을 했다. 지원아, 너 따라다니는 게 목적이 상처받기면 그만둬. 너는 끝내기 위해 따라가야 해. 내가 물었다. 끝내 어떻게? 소연이 말했다. 너 이혼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민호를 증오해서 당장 모든 걸 부수고 싶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결혼 안에서의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더는 못 버티겠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가지는 필요해. 충분히 강한 증거, 그리고 충분히 차가운 계획. 소연은 한 사람을 더 불렀다. 준태. 소연의 사촌 오빠였고 가정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드라마처럼 나타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저 차분하게 사실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준태는 말했다. 이 상황에서 널 죽이는 건 외도가 아니야. 네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해요? 준태가 답했다. 그들이 자주 만나는 기록, 감정적 연인 관계라는 정황, 그리고 너 자신의 경제적 준비. 네가 수동적인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나는 그 말을 마치 생존 매뉴얼처럼 들었다. 네 번째 미행은 마지막 우달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 그는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틀만 갔다 올게. 밥 잘 챙겨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다녀와. 그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내가 따지지 않는 게 이상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다시 착한 아내가 됐다고 착각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소연에게 전화했다. 시작하자. 우리는 KTX역으로 갔다. 배웅하러가 아니라 확인하러. 민호는 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역 근처를 한 번 스쳐 지나갔다. 마치 부산 갈 거야 라는 흔적만 남기려는 것처럼. 그리고 택시를 탔다. 소연은 자기 차로 그 택시를 뒤따랐다. 나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꽉 쥐었다. 택시는 강남으로 갔다. 그리고 이번엔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그는 잠실 쪽 석촌호수 근처의 더 비싼 호텔로 향했다. 해우는 이미 로비에 서 있었다. 긴 코트, 단정한 머리, 주말 여행 가는 공식 연인처럼. 민호는 로비로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이제는 들킬까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길 건너에서 호텔 로비 유리 너머로 그들을 봤다. 둘이 체크인을 하는 모습, 너무 선명했다. 내 옆에서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봤다. 내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만날래? 나는 말했다. 소연이 내 손목을 잡았다.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로비로 들어갔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샹들리에가 밝게 빛나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민호는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그가 쌓아온 거짓말이 한꺼번에 그를 때린 것처럼. 해운도 내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아내가 실제 사람이라는 걸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아내는 늘 멀리 있는 단어였던 것처럼. 나는 그들로부터 2걸음쯤 떨어져 섰다. 그리고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빠 부산 간다며. 민호의 입이 열렸다. 지원아, 나?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 나는 또렷하게 묻기만 했다. 그럼 이게 외국 고객이야? 혜은이 당황해 고개를 숙였다. 언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그 한마디에 혜은이 굳어버렸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 마. 짧은 한 단어였지만 모든 걸 잘라냈다. 민호는 그대로 멈췄다. 소연은 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있어줬다. 벽처럼. 나는 민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 다 봤어. 나 다 찍었고 다 녹화했어. 나 여기 온 건 설명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민호가 침을 삼켰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끝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한 주 내내 머릿속에서 연습했던 말을 꺼냈다. 오늘부터 집에 오지 마. 민호가 다급해졌다. 지원아, 잠깐만.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눈물은 없었다. 집은 안전한 곳이야. 근데 오빠는 이미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들였어. 발로 들어온 건 아니더라도. 혜은이 울면서 말했다. 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이 아주 짧게 웃지도 않는 웃음을 흘렸다. 망치고 싶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돌아섰다. 호텔 유리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심장이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고르게 뛰고 있었다. 내 몸이 마침내 이해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혹시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다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민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근데 저 도움 좀 필요해요. 혜진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말해? 나는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사실만 말했다. 민호가 외도했다. 나는 증거가 있다. 나는 민호가 집에 오지 않길 원한다. 혜진 언니가 24이었다. 마치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겠어. 어머님이 충격받는 방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근데 저도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리는 건 싫어요. 혜진 언니는 단호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민호랑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작은 집, 노란 불빛, 익숙한 가구들. 그런데도 내가 마치 처음 이사 온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켜서 흐릿한 사진들, 짧은 영상들, 11시 11분 메시지를 다시 봤다. 모두 유리 조각 같았다. 하지만 조각들이 모이면 결론이 된다. 그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언니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척해요? 저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딱 한 줄 답장을 보냈다. 행복을 원했으면 유부남을 선택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화면을 껐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게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고 놀라 깨지도 않았다.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추적극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서류즈, 가족과의 대화, 민호가 집 아래에서 부르는 밤들, 그리고 내가 내려가지 않는 날들. 민호는 어떤 날은 울었다. 어떤 날은 화를 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지금 너무 과해. 그리고 또 보냈다. 딱 10분만 만나자. 나는 만나지 않았다. 잔인해서가 아니었다. 만나면 내가 흔들릴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흔들려 왔다. 소연이 했던 말이 맞았다. 너는 상처받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야. 끝내려고 따라간 거야. 나는 내가 어떤 결말을 선택할지 아직 모른다. 완전한 이혼인지 혹은 재건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이제 나는 혹시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시계가 11시 11분을 가리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몸서리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숨을 쉰다. 공기가 희박한 방에서 오래 버티다 마침내 밖으로 걸어 나온 사람처럼